자, 가봅시다. 30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고의 조문이 있고요. 고의는 이제 지적 요소하고 의지적 요소가 있다. 근데 이제 고의의 지적 요소는 뭡니까?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이거와 관련이 없는 것들, 이건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적, 처벌 요건, 소추 요건,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 같은 것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고의의 인식 대상인 타인의 소유, 고의의 인식 대상이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와 말했기 때문에 남이 버린 물건이라고 오해했다. 이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 재물의 타인성,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오인한 거죠. 그러니까 절도의 고의가 조각이 되지만 반면에 1번, 나 이거 남의 물건인 거는 알았는데 우리 집안 물건인 줄 알았어. 우리 집안 물건인데 그건 뭐라고? 형 면제 사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 어디까지 고의가 있어야 되느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물론 이것도 뭐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 등의 다툼이 있습니다만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미필적 고의까지도 고의를 인정해주죠. 따라서 고의가 있기 위해서는 그 결과 발생을 내심으로 용인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요. 이번에 살인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살해 의도까지 필요 없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형법상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도 없다.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판례.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뭡니까? 교통사고를 냈어도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안 하죠. 기소를 안 하니까. 근데 그 교특법의 예외. 가령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버리면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처벌을 한다. 단순 사고는 우리가 봐줄게. 근데 네 무면허야? 그럼 안 봐줄게. 근데 그 무면허도 뭐 해야 됩니까?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전을 할 때만 무면허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면허가 없지만 무면허 운전에 면허가 취소하는 걸로 모르고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의 입증 방법.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거를 부정을 해버리면 이런저런 내용 간접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게 추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앞에 앉아있는 피의자들은 늘 범죄를 인정해요, 부정해요? 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대. 늘 고의가 없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늘 고의를 부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위자의 말에 따르면 다 고의는 부정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인이라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고려하면서 마지막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진한다. 이거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능성을 고려하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한다라는 순서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고의가 인정된 경우 목표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랐으면 살인의 범위가 있었다. 2번에 아무리 치명적인 부위가 아닌 허벅지 종아리라고 할지라도 20번 찔렀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자, 아동 청소년을 고용을 하면서 연령 확인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즉 신분증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나이만 물어보고 고용을 했으면 이거 어린애구나 라는 거에
어린애고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 미필 쪽 고의는 인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4번도 마찬가지죠.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는 확인도 안 해보고 무슨 건강진단 결과서 사진도 없는 요거 하나 보고 너 맞아? 성인이야? 라고 확인만 한 것은 그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청소년 고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필 쪽 고의가 부정된 경우를 봅시다. 1번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마치면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죠. 안 주면 범죄가 되는데 근데 뭐예요? 나는 줬다. 근데 상대방은 나 받은 적이 없다. 좀 더 받아야 된다라고 다툴 만한 상황이야. 그럼 뭐예요? 이게 밝혀질 때까지는 돈을 안 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 그 지급 거절하는 것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13세 미만 의제 간음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걸 알고 해야 돼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몰랐다라고 범죄를 부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겠죠. 근데 피해자가 이제 곧 13세 되기 직전이고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나이도 속였고 큰 편이고 등등 고려해 봤을 때 13세 미만인 거를 알고 있었다. 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면 뭡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적성검사 받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이 적성검사 미필로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거를 몰랐으면은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된 거를 알았고 그리고 운전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 이것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구속요건적 착오가 나오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의의 인식 대상을 착오해야 되는 것이고 고의와 관련 객관적 구속 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착오와 관련성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등등 중요 이론이 있죠. 이건 이제 우리 교재 뒤에서 제가 한 번에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판례. 일단 우리 판례는 무슨 입장입니까?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죠.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따지고 있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까지도 고의 기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격의 착오가 있는 이제 좀 적응이 됐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범은 인정이 된다. 대신에 우리 이제 그게 있죠. 딱 하나 15조 1항이 있기 때문에 15조 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인 줄은 모르고 찔렀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닥치는 죄로 찌르고 있는데 찌르다 보니까 아버지를 찌르게 됐을 때 아버지를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한 결과 전속 살인죄를 범했지만 나는 인식하지 못했으면 단순 살인죄로 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은 뭡니까? 나는 애초에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때렸는데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매장에 의해서 질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행위의 미수, 2행위의 과실로 볼 거냐, 전체를 하나로 볼 거냐. 우리 판례 전체를 하나로 봐서 피고인의 살인죄 고의범으로 처벌을 하겠다. 그러면 2번은 뭡니까? 애초의 고의가 나는 뭐만 가려고 했어? 상해만 가려고 했어. 상해만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픽 쏟아 버리니까 죽은 걸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겨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사실 피해자는 이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애초의 고의가 상해니까 살인죄를 물 수는 없죠. 상해치사죄 전체를 상해치사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괄적 과실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2번 봅시다. 과실범 봅시다. 과실범. 과실범과 같이 했습니다. 결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실범의 미수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고 과실범은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처벌하더라도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쟁점. 우리 교사범 방조범은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로는 안 되고요. 과실범에 대한 교통원조는 형법상 간접정범.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우리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한번 쭉 보죠. 자,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주의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의의무가 법에서 있으면 깔끔해요. 근데 법에는 없지만 혹시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아니더라도 그때쯤 해가지고 재반 사정 종합해서 주의의무 인정할 수도 있고요. 이 주의의무의 정도는 행위자의 주의의무가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 보통인의 주의가 기준이 되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미 이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주의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예방 조치를 했는가를 판단을 할 겁니다. 4번에 우리가 했던 거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경우에도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게 명확할 때만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업무상 과실 우리 형법에서의 업무는 뭡니까? 형법에서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이제 1번에 보시면 내가 어쨌든 그 현장의 내가 그 현장의 공사 현장 감독인이라면 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다 내 책임입니다. 따라서 뭐 네가 발주자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도 업무상 과실 책임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업무상 과실 책임 물음에 영향이 없다. 근데 비교 판례. 나는 단순히 그 건물의 소유자에 불과해요. 소유자가 그 건물을 계속 관리해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까지도 우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순 과실은 됩니다. 업무상이 안 될 뿐이다. 3번에 내가 완구상 점원으로 원고 배달한대요. 뭐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겠죠. 이거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이 된다. 야, 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피고인들이 카트 운전하다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 발생했다. 업무상 과실. 경기 안내를 잘 못해가지고 앞팀 뒷팀이 붙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이미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다음 샷이 칠 때 안 돼요! 라고 막아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딪혀 사망했을 때 역시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의사가 간호사한테 1시간에 4번씩 측정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간호사가 본인의 잘못된 판단 아래 2번만 3번만 쟀다. 당연히 누구 잘못이에요? 당연히 간호사 잘못이죠. 따졌을 때 갑과 을은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물건 운반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굉장히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운반시키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서 운반을 맡겨야 되는데 이걸 대충 묶어버리는 바람에 철판이 쏟아져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을 했을 때 당연히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 경우. 자, 술을 마시고 찐방에 들어온 갑이 자, 애초에 만취자를 받으면 안 돼. 찜질방 애초에 찜질방은 만취자 받으면 안 되는데 얘가 찜질방에 들어와서 몰래 후문에 나가서 술을 더 마시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그 찜질방 직원 영업주한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라고 본 거는 잘못됐다는 거고요. 이번에 공사 현장에 라바콘 3개 설치하고 신호수까지 배치해서 돌아가세요라고 하는데 굳이 와서 부딪혀서 상해를 입은 것까지도 공사 현장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여러분 병원 인턴이니까 이제 막 병원 실습원이란 말이야. 걔가 열심히 어딨어 엠부 백인 이거 열심히 짜면서 그리고 진정대투여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 짜고 있는 산소통에 산소가 남아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여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과실은 뭡니까? 거의 고의에 가까운 과실을 말하죠. 그래서 1번에 성냥불 꺼진 거 확인하는 거 중대한 과실. 2번에 나이 많은 노인, 어린 여자 아이를 상대로 안수기도 한답시고 한 손 두 손으로 막 세게 누르고 때렸다라고 하는 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중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자 나는 호텔 경영자야. 전기가 나가. 근데 급해.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무자격 기술자한테 좀 급한 대로 맡겼어. 급한 대로 맡겼을 때.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좀 경영자가 잘못은 했지만 얘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이 일을 이 가스 배선 업무를 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중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과실 관련 판례 좀 봅시다. 1번에 좁은 데서 자취방에서 촛불 켜고 술 먹었고 피해자는 잠들었고 그러면 이제 피해자를 촛불을 끄고 나와줘야 되는데 이 촛불이 켜져 있는데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야, 이거 좀 끄고 나오지 안 끄고 나오는 바람에 사망했다. 과실 책임을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여러분 도급이냐 까겠죠. 수급인한테 공사를 줬으면 기본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가 없다. 이게 이제 원칙, 주의 의무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이제 요 밑에 예외는 있죠. 밑에 예외. 다만 법령에서 야 계속 관리 감독해라 라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혹은 도급인이 그냥 개별적으로 계속 지시를 했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도급인도 책임을 져라. 책임을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보시면 도로는 얼었고 안개가 짙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평소였으면 100인 고속도로라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속도를 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상태였으면 속도를 확 줄여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제한 속도 준수했다는 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아니 뭐 한다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무단 횡단하게 끌었으면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피고인은 지가 무단횡단으로 끌었으니까 이 차량의 통행 등을 확인을 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고요. 이거 위반했으면 범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자 집주인인 임대인은 큰 공사, 대규모의 시설, 이 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이고 건전지를 갈고 전등을 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는 임차인이 하고 근데 여기 뭐다? 이 실금 형태의 대규모의 것이었으면은 임대인 잘못이야. 근데 그러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파손 상태는 누구의 몫이야? 임차인의 몫이야. 그러니까 그 사이로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중독돼 사망을 했을 때 이것까지 임대인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번. 자, 의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료할 수 있고요. 그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료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의사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4번에 보시면 자, 이 의사 마취 회복 담당한 의사네요. 근데 이제 뭡니까? 피해자한테 호흡은 돌아왔는데 아직 의식은 안 돌아왔어. 그럼 뭐예요?
옆을 떠나면 안 되거나 혹은 간호사한테 맡겨야 되는데 간호사한테 인계도 안 하고 환자를 떠나버렸다. 이것은 마취의사로서 주의무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을 보시면 의사가 설명 의무 위반했으니 무조건 책임이 있다? 그게 아니라 모두 필요하다. 인과관계 추가로 필요하고 한사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하나씩 했습니다. 환자한테 상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 혹은 개연성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반드시 검사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랑 검사랑 같이 입증하시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뢰의 원칙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원래 오늘 배울 거를 조금 못 봤는데 뭐 요즘 바꾸면 되니까 해서 우리 신뢰의 원칙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는 보니까 제가 좀 더 빨리 해야겠네요. 좀 더 빨리 할 거라서 이제 이런 컨셉이다라는 거 좀 아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늘 얘기하지만 문의사항 피드백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요. 글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